러시아에서 엄청난 폭발이 방금 일어났어요. 최근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얼마나 강렬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번 공격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가 완전히 파괴됐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미 겪고 있는 연료 위기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많은 정유소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완벽했다. 2500km로 이동한 끝에 정유소를 무력화한 정밀 타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굴욕적이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최고의 전투기를 투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으려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7월 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서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2500km가 넘는 영공을 비행했는데 이는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 사이의 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2500km 동안 러시아의 방공망은 우크라이나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이전 우크라이나 정유시설 공격에서 여러 번 본 것과 같습니다. 세레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영상에서는 방공포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시설에서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옴스크 정유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멀리 있다고 여겼던 시설을 직접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기록을 경신한 드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옴스크 당국은 쉬쉬하려 합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인 비탈리 코첸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설을 공격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으며 화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러시아에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코첸코는 또한 주민들에게 하늘에서 격추된 드론의 잔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정유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오래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모든 것을 격추하지만 잔해가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우연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큰 우연의 일치입니다. 옴스크 정유소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가 평소보다 훨씬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석유 저장 시설과 같은 대형 목표물을 공격하는 대신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의 ELOU AVT 11일차 원유 정제 설비는 연간 84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계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이 주요 목표였습니다. 정제 설비만 파괴하면 옴스크의 다른 시설을 불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가 불타는 잔해가 되어버리면 정유소는 최대 생산 능력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만 가동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설비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드론 파편이 명중시킨 곳입니다. 우리는 약간 비꼬아 말했을 뿐이고 실제로 러시아 방공망이 실패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옴스크에서 돌파에 성공했고 정유소는 시설 전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비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성과지만 이번 공격이 특별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장비의 종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기뻐할 이유는 두 가지 더 있고 푸틴 측근들은 우크라이나가 방금 한 일에 울상일 겁니다. 그중 하나는 기록 경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첫째,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곳은 러시아가 보유한 정제 능력 기준으로 단일 최대 정유소이며 연간 21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ELOU ABT-11 공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옴스크 정유소 전체 연간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설비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드론으로 러시아 최대 정유소까지 공격 가능함을 확인했으니 추가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복적인 공격이 우크라이나 정유소 타격의 상징이 되었으니 곧 옴스크가 다시 불타는 영상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군사적으로 옴스크 정유소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유소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다양한 연료를 생산하며 이 연료들은 탱크, 장갑차, 전투기에 사용됩니다. 물론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가 초래한 전국적인 연료 위기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정유소가 멈추는 것은 러시아에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군에서 사용하는 석유 화학 제품과 윤활유도 생산하며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정제 심도가 99%로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즉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 대부분의 정유소 중
최대 생산 능력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며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상 도입부에서 연쇄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연료 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그중 하나이며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옴스크 정유소가 특별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인상적인 공격에 대한 밀리타르니 보고서에서 드러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 전체에서 유일하게 크래킨 촉매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부품들은 다른 시설에서 2차 석유 정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촉매 분해은 복잡한 탄화수소를 더 단순하고 가벼운 분자로 분해하는 공정입니다. 연료 생산업체들은 이 공정을 사용해서 휘발유나 등유 같은 연료 제품의 수율과 품질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러시아가 크래킹 촉매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면 고품질 연료를 생산할 능력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대의 러시아 엔진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더 낮은 등급의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엔진이 더 많은 마모와 손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지만 푸틴이 안고 있는 문제에 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공격을 자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을 깼기 때문입니다. 거리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2500km는 드론이 이동하기에 단순히 놀라운 거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비행한 뒤 실제 공격까지 성공한 사례 중 가장 긴 거리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 전에는 그렇게 멀리 비행한 적이 없으며 2500km가 추정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요? 옴스크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 거리로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사용한 드론이 국경에서 정유소까지 직접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드론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더 우회하는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3000km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8월 보로넷이 M 초수평선 레이더를 공격할 때 세웠던 1800km의 이전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사거리 능력을 최소 30% 이상 끌어올렸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타격 반경이 확대되어 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옴스크 정유소 연기 신호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번 공격 후 그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베리아가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범위에 들어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성과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옴스크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는 옴스크를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위해 장거리 타격 작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도 사용했던 드론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리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정유소 타격에 사용한 드론은 파이어포인트의 FP-FP1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장거리 드론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파이어포인트의 창립자인 데니스 스틸만이 X에 옴스크 정유소가 새로운 FP-FP1과 맞닥뜨렸다고 선언하며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FP-FP1은 2500km 이상 비행 못하지 않나요? 파이어포인트 창립자 데니스 스틸만이 FP-FP1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강타한 것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드론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인상적인 진화를 거쳤습니다. 원래 모델로는 옴스크 정유소 공격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초 모델은 1600km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 거리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시베리아는 사정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포인트는 드론을 계속 개조해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AI 지원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사거리를 확장한 새로운 FP-1은 27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드론이 옴스크까지 우회해 비행한 게 사실이면 파이어포인트는 FP-FP1의 사거리를 더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FP-FP1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지만 최대 속도는 여전히 시속 205km에 불과합니다.
그 속도면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느려 러시아는 FP1 요격을 위해 최첨단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옴스크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최대 정유소로 보낸 FPP-1을 요격하기 위해 초현대식 소위 5세대 전투기인 Su-57을 출격시켰습니다. Su-57과 FP, FP1의 전투에서 단 한 명만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FP1입니다. 왜일까요? 뭐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2,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큰 굴욕입니다. 애초에 러시아는 드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최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의 옴스크 정유소 타격을 막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Su-57은 몇 초 만에 드론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른바 5세대 전투기라는 이 전투기는 러시아가 필요로 했던 기본적인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미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공격했을 당시 옴스크 상공에서 Su-57이 목격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비행 중인 전투기 영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대응에 5세대 전투기 투입을 시사합니다. Su-57, 이 실제로 어떤 것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없습니다. FP를 한두 대 격추했을 수도 있지만 옴스크 공격 드론은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더 불리한 점은 Su-57 배치에 A-50U 조기 경보 및 통제기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항공기는 Su-57 조종사에게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Su-57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항공기 2대도 최고 속도의 일부에 불과한 속도에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Su-57이 배치된 영상은 이 전투기가 옴스크 상공에 있었던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Su-57은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탑재해 전투기의 레이더 피탐지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옴스크에서 목격된 Su-57은 외부 하드포인트에 무기를 장착해 드론을 신속히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Su-57에는 R-74M2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은 공대공 유도 무기로 FP1을 격추시키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u-57, 이 러시아가 드론 탐지 및 제거를 위해 개조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성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만약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을 이유는 그가 Su-57을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극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최고 전투기입니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운용 특성과 무장 면에서 어떤 다른 항공기도 우리 전투기만큼 잘 날 수 없습니다. 라고 푸틴은 2019년에 말했습니다. FP1이 더 잘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러시아의 소위 세계 최고라는 전투기를 피할 정도로는 잘 날 수 있습니다. Su-57 쪽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진정한 5세대 전투기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는 이 전투기 엔진이 Su-27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엔진의 열 방출을 줄여주는 노즐이 없기 때문에 서방에서 만든 5세대 전투기보다 더 큰 레이더 신호를 가지게 됩니다. 최고로 봐도 Su-57은 약간 더 발전된 4세대 전투기일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러시아 최고의 전투기조차 FP1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Su-57에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를 보려면 우크라이나가 방금 타격한 대상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옴스크는 또 다른 정유소로 최소한 그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최신 드론의 놀라운 사거리뿐만 아니라 1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온 러시아 석유에 대한 공세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월부터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50회 넘게 공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약 42%가 타격을 입었고 이는 생산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휘발유 생산량은 17% 감소해 하루 85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수치가 많아 보여도 러시아 여름철 국내 휘발유 하루 수요가 11만 톤임을 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 2만 5천 톤 부족은 모두 우크라이나 정유시설 공격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더 많은 수치를 제시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 초부터 최소 194번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는 2025년 상반기에 비해 11배 많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63,933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중 6월 한 달에만 17,832대를 요격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말하는 요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의 수일 뿐입니다. 많은 드론들이 실제로는 뚫고 들어갔지만 러시아는 그저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내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도 높아진 심층 타격 작전입니다. 연료 부족 현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의 11개 시간대 전체에 걸쳐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모두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유소줄이 너무 길어지며 러시아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너무 많은 정유소가 불타고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가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며 디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토가 재단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수입해오던 나라들은 러시아의 비축분에서 커져가는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한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40만 톤의 휘발유를 확보하려 하면서 인도가 잠재적인 수입국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 조치들 중 어느 것도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정유시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노후화된 방공망은 수년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약화되었고 이제 러시아 최대의 정유시설과 같은 최우선 목표를 방어할 충분한 시스템과 미사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옴스크는 러시아 최강의 방공망으로 여러 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옴스크 정유소 화재 영상 속 산발적 사격과 푸틴이 세계 최고라던 수호이 57의 실패한 출격뿐이었습니다. 이 출격은 그 전투기의 실제 상태를 푸틴이 알고 싶어 한 것보다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푸틴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푸틴은 러시아 내 커지는 석유, 연료 위기를 애매하게 인정하며 오지 않을 반전을 기다리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푸틴이 침공이 러시아와 국민에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전쟁 셈법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이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의 평화 요구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과 함께 남부 영토까지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남자의 절박한 요구일 뿐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내 2,500km 이상 깊숙이 공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고를 수 있는 표적이 넘쳐나고 러시아 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공격할 드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필사적인 저항은 실패한 지도자의 마지막 발악이며 이는 그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바닥난 주유기 앞에 분노한 러시아인들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은 경고를 받았고 그의 측근들까지 관여할 수 있는 깊은 음모가 형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몰락을 앞당기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짚는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